그래서 많이들 찾는 게 저평가된 2차 전지주. 전문가들한테도 많이 물어보는 게 에코프로엠은 너무 많이 올랐는데 안 올라가는 애는 없을까요? 이런 이제 질문들 많이 하시게 되죠. 그래서 실제로 그런 종목들에 투자를 하시게 되고 그런 종목군들까지 이제 올라가는 상황이 나오면은 이제는 2차 전지 내에서 더 이상 내가 잡을 게 없어 보인다. 네. 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면 그때가 단기적으로는 끝물이라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올라갈 때 있잖아요. 올라갈 때 순서가 있어요. 순환매 순서. 저는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암기하기 쉽게 직간대수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직간대수. 직간대수. 네. 직간대수. 자, 이거 외우세요. 신이 가방반. 자, 그러니까 이렇게 단어로 외우시면 외우기 쉬워요. 직접 관련주. 간접 관련주. 그 다음에 대장주. 수혜주. 자, 요거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하나의 이슈가 나옵니다. 가령 예를 들면 AI라고 해볼까요? 자, AI가 올해 굉장히 강한 퍼포먼스를 보여줬어요. 근데 그 퍼포먼스를 보여줬던 첫 번째 이슈가 바로 챗GPT였어요. 그렇죠? 이거는 다들 아실 겁니다. 그러면 챗GPT라는 이슈로 AI가 올라갔다. 그렇다면은 첫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건 직접 관련주입니다. 챗GPT랑 진짜 직접적으로 관련도가 높은 기업은 누구냐? 인 거죠.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우선적으로 첫 번째 공략을 하셔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챗GPT가 뭔데? AI 챗봇이구나. 그러면 그 AI 챗봇이라는 사업을 하긴 하는데 챗GPT랑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이와 비슷한 사업을 하는 기업, 즉 간접 수혜주, 간접 관련주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가령 우리나라 중에서 기업 중에서 이런 AI 챗봇 관련된 사업을 하는 기업, 그 기업과 또 연관되어 있는 기업 이런 느낌으로 보시는 거고, 세 번째는 진짜 대장주. 이 AI 전체 씬에서 진짜 매출도 잘 나오고 기술력도 탄탄하고 고객사도 많은데 얘는 진짜 분명 장기적으로 크게 대장이 될 놈이구나 라고 하는 놈들이 이제 그때 세 번째로 공략을 하고, 대신 얘네는 목표 수익률을 크게 가져가도 됩니다. 조금 늦게 올라가는 대신에 많이 올라가요. 그래서 제가 우리 채널에서도 이런 순서를 얘기하면서 대장주로 제가 그때 셀바스 AI라는 종목을 얘기를 했거든요. 그때 한창 초반에 막 코난 테크놀로지, 뭐 솔트룩스 이런 애들 막 올라갈 때 저는 다음은 이 직간대수 순서를 따져봤을 때 대장주 셀바스 AI다 라고 했는데 얘도 거의 200~300% 그 이후로 이제 올라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대장주의 힘이 강하다라는 것이고, 마지막 네 번째는 AI라는 산업이 떠올랐을 때 이에 따라서 같이 동반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다른 업종을 보는 거죠. 가령 예를 들면 뭐 로봇, 아니면 뭐 보안, 뭐 빅데이터 클라우드 뭐 이런 쪽, 그 다음에 또 반도체까지도 뭐 이렇게 엮어서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박스권 장세에서 순환매를 내가 온전히 네 가지에 대한 순서로 다 먹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분명히 공부가 더 많이 필요하고 분명히 경험치도 많이 쌓여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어렵다면 심플하게 대장주만 공략을 하셔도 충분하다 생각이 들어요. 지금 가령 2차 전지만 봐도 2차 전지 막 올라갔잖아요. 근데 2차 전지도 지금 직간대수 중에서 네 번째 순서로 온 것 같아요. 네. 수혜. 거의 이제 끝자락이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다들 알다시피 대장주 양극재잖아요. 에코프로 BM, 뭐 그래 포스케미칼, LNF 이런 애들 막 우선적으로 올랐다가 지금 올라간 애들 보면은 그 밑단의 애들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분리막, 전해질, 그다음에 뭐 장비, 그 외에 2차 전지가 살짝 또 묻어있는 종목들, 이런 애들이 이제 안 올라갔던 애들이 갑자기 또 올라간다? 그러면은 슬슬 이 순환매 사이클상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었구나. 그렇다라는 건 또 바꿔 말하면 슬슬 이 사이클이 한 바퀴 돌았구나. 그러면 다 돌았기 때문에 이제는 슬슬 조정을 또 대비할 때가 됐구나. 단기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또 가져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조정을 겪고 나서는 좀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다시 이게 또 그 순서대로 돌아가는 건가요? 그렇죠. 근데 다만 그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일 가능성이 높아요. 한번 이렇게 확 올랐던 종목이 떨어지면 이게 조정도 두 가지에 대한 그 기준이 있거든요. 가격이 떨어지는 가격 조정과 기간을 계속 횡보하면서 사람들의 물량을 털어내는 기간 조정. 보통 가격 조정 이후에 기간 조정 기간이 이제 옵니다. 그래서
다음 아마 사이클 때는 다른 종목군들, 기존에 올라가지 않은 종목들을 올릴 가능성이 높아요. 기존에 올라갔던 애들은 기간 조정하면서 계속 갇혀있을 가능성이 높고 그러니까 이제 단기적으로 내가 재미를 봤던 애들은 좀 털고 나오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어느 정도 원리가 있어요. 투자도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심리가 고지고대로 다 녹아 들어 있거든요. 특히 차트에. 근데 많은 사람들이 가령 이런 거예요. 대장주를 너무 잡고 싶어요. 저게 난 분명 대장주인 걸 알아요. 가령 에코프로비엠 좋은 거 너무 잘 알아요. 여기저기서 좋다고 하니까 너무 잘 알 것 같아요. 근데 잡았어요. 잡았는데 가격이 계속 올라가요. 더 잡고 싶은데 뭔가 가격이 계속 올라가니까 더 잡기 부담스러워요. 왜? 이론상으로 알고 있거든. 주식 투자는 좋은 종목 싸게 사는 거 알고 있거든. 내가 쇼핑을 할 때도 세일할 때 사고 싶지 계속 프리미엄이 붙어서 올라갈 때 처음엔 사고 싶더라도 이게 점점 부담이 되는 수준까지 올라오면 살 마음이 없어지거든요. 주식도 마찬가지거든요.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점점 가격이 처음 올라갈 때는 따라 사고 싶어져요. 왜? 더 올라가기 전까지. 더 올라갈 것 같았거든요. 올라갈 때는 올라가는 것만 보이기 때문에. 근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거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가격이 거의 2배나 올랐는데 이게 맞나? 싶은 이성적인 판단이 들 때 어떤 이제 사람들은 판단을 하게 되냐면 이건 너무 부담스럽다. 이거 말고 딴 거 없을까? 라는 이제 꽁 대신 닭의 심리를 이제 발휘하게 되고 그래서 다른 종목군들을 이제 살펴보게 돼요. 그래서 많이들 찾는 게 저평가된 2차 전지주. 전문가들한테도 많이 물어보는 게 에코프로비엠 너무 많이 올랐는데 안 올라가는 애는 없을까요? 이런 이제 질문들을 많이 하시게 되죠. 그래서 실제로 그런 종목들에 투자를 하시게 되고 그런 종목군들까지 이제 올라가는 상황이 나오면은 이제는 2차 전지 내에서 더 이상 내가 잡을 게 없어 보인다. 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면 그때가 단기적으로는 끝물이라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 무리를 많이 하세요, 보통. 또 없을까? 또 없을까? 또 없을까? 또 없을까? 저도 투자자라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저는 특히나 정보를 알려드려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또 없을까? 또 없을까라는 생각을 끊임없이 하면서 계속 다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계속 다음 종목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근데 저로서도 지금 로봇, AI, 2차 전지 막 봐도 다음은 뭘까를 봤을 때 잘 안 보여요. 그러면 여기서 한번 저는 느낌이 쎄한 거예요. 왜 안 보이지? 이게 슬슬 끝물이겠구나. 그러면 내가 지금 막 이렇게 열심히 찾는 노력을 하는 시간에 허비할 바에는 한 타임 쉬는 게 낫겠다. 쉬고. 네. 왜냐? 주식이라는 게 마냥 올라가지만 않으니까. 충분히 기다리면 다시 한번 조정 타이밍이 오거든요. 그때 내가 살펴보면 얘가 언제 이렇게 또 싸졌지? 하는 또 타이밍이 와요. 그때 또 사면 되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꼭 개인 투자자들이 돈을 상승장 때 벌었는데 하락장 때 도로 다 잃어버리는 게 그러면서 결국엔 똔똔이가 나는 게 다 그거예요. 올라갈 때 잘 좋아요. 벌었어요. 근데 떨어질 때도 그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계속 더 살라고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기존의 투자금에서 떨어지면 똔똔인데 여기서 한 타이밍 더 욕심내시는 분들은 안 되겠다. 내가 자금이 부족해서 안 되는가 보다 하면서 더 예치금 빼가지고 더 하시고 집 팔고 더 하시고 그러다가 오히려 완전히 망가지는. 그러니까 대다수의 개인 투자들이 그렇거든요. 상승할 땐 돈을 잘 벌더라도 하락장 때 대응이 안 돼서 벌어놨던 거 다 도로 뱉어내세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계좌에 아무리 100% 200% 찍혀 있더라도 실질적인 내 수익금을 안 만들면 무용지물이라는 게 바로 그런 이유예요. 과정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결국 결과를 만들어내야지 주식 투자에 성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여러분 꼭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분명 여러분들이 그냥 종목 수익을 내는 게 아니라 계좌 수익을 내시는 여러분들 좀 되시길 바라겠고 지금 여러분들 스스로도 그런 생각이 든다면 한 번쯤 매매를 쉬어도 돼요. 매일마다 수익을 내는 게 주식 투자가 아니거든요. 내가 수익을 낼 타이밍 때 명확하게 내가 먹고 싶은 만큼만 먹는 게 주식 투자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거를 매매 횟수를 줄이면 줄일수록 그 성공률이 높아진다고 생각하고 성공률이 높아질수록 계좌의 우상향은 더 오히려 빠른 속도로 증가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매매를 많이 하는 것보다.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도 해봐서 알아요. 내가 매일마다 차트 보고 열심히 노력하고 막 분석하고 매매하고 해도
결국 1년치를 보면 똔똔이에요. 내가 뭐 했나 싶어요. 네. 그게 왜 그런가 보니까 하락장 때 내가 대응을 못했기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그 하락장 때 분명 쉬고 다음에 또 올라갈 때 딱 매매하고 그러면 되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오히려 계좌가 1년치, 2년치 봤을 때 우상향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또 특히나 박스권 장세에서는 더더욱이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거. 그래서 첫 번째는 올라갈 때 박스권 하단에서 올라갈 때를 주목해야 되고 그때 주도주를 공략을 하셔야 되는데 주도주는 돈의 흐름에 따라서 공략을 하시는 게 좋겠고 이 공략하는 순서는 직간대수 순서로 하시되 이게 어렵다면 대장주만 공략을 하셔도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박스권 상단에서 떨어질 때는 여러분들이 더 욕심내지 마시고 일정 부분 현금화를 챙기시면서 내 확정 수익금을 챙기셔라. 이때는 그냥 쉬는 게 좋다. 다만 매매는 쉬되 공부는 쉬지 마셔라. 공부는 쉬지 않아야 될 게 다음 올라갈 거는 내가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되겠죠. 네. 그 다음 그래서 세 번째 알려드릴 거는 그렇다면 다음 올라갈 때는 다음 주도주는 뭔가 이거를 이제 보는 거예요. 야, 제가 질문을 안 드려도 너무 이게 체계적으로 잘 설명을 전개해 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다음은 뭘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사실 솔직히 말해서 그때 돼봐야 알아요. 네. 그게 현실적인 답변이긴 합니다. 그때 돼봐야 한다. 그때 나오는 이슈, 즉 돈의 흐름에 따른 이슈에 따라서 우리가 공략하는 게 맞다. 근데 또 그때 돼서 공부하려고 하면 내가 많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확신을 가질 수가 없어서 종목을 매수를 못할 때도 있고 비중을 많이 못 실을 때도 있어요. 이게 좀 아쉽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든 그래도 풀어보고자 미리 공부를 하시는데 미리 공부를 할 때 하나의 팁은 뭐냐면 일정을 보시면 좋아요. 일정. 다가오는 일정. 자, 특히 정부의 정책이 발표될 만한 일정. 이러면은 정책이 발표된 이후로 그 돈의 흐름이 그쪽으로 몰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그때에 맞춰서 또 수익을 창출해낼 수 있을 내가 미리 준비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현 시점에서 바라봤을 때 다음은 뭘까를 생각했을 때 이제 2분기 중에 가장 많이 호재성 일정이 많이 예정되어 있는 게 뭐냐 하고 봤더니 우주항공 섹터였어요. 우주항공. 크게 한 4가지 정도의 빅 이벤트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지금 우주항공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우주항공은요 단순히 로켓을 쏘아 올리는 게 끝이 아니에요. 로켓을 왜 쏘아 올리냐면요 이 기업들이요 6G 사업을 대비하려고 쏘아 올리고 있어요. 로켓에 뭘 실어서? 위성을 실어서 적에도 위성 통신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이 로켓을 쏘아 올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누리호 발사초고 그냥 우주상공의 궤도에 안착했다? 그걸로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게 시작입니다. 우리나라도 작년부터 누리호 발사 성공 이후로 이 우주항공 관련된 사업이 이제 본격적으로 깨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큰 트리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는 게 왜 쏘아 올리냐면은 데이터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지상통신망에 분명히 단점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그 인프라를 깔기 위해서 막대한 돈이 투자가 된다는 단점이 있어요. 실제 우리나라 큰 통신 3사 있죠. SKT, KT, LG. 얘네들이 최근에 3년 동안 인프라로 투자한 비용만 따져봤을 때 연평균 7조 규모입니다. 굉장히 크죠. 그래서 그 우리나라 그 작은 땅덩어리에 인프라 투자하는 것만 그렇게 비용이 드는데 땅덩어리가 더 큰 국가들은 어떻겠어요. 어마무시한 비용이 들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또 까는 것이기 때문에 인력에 대한 또 부분도 많이 큽니다. 그러면 그렇게 인프라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데 그걸 뽑아낼 수 있느냐. 이것도 사실 인구 밀집도가 높은 지역은 뽑아낼 수가 있지만 낮은 지역은 뽑아내기 어렵거든요. 왜? 데이터를 쓰는 사람이 많아야 그들에게 수익을 창출할 텐데 쓰는 사람이 부족하면은 창출하기 어렵다. 그리고 아프리카 같은 지역 같은 경우는 심지어 이 데이터망을 깔기도 어려워요. 인구 밀집도도 낮은 데다가 그 기본적인 이 기지국 시설도 잘 구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망 구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혹시 웅달님 지금 전 세계적으로 사실 데이터 지금 완전 데이터 시대인데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 인터넷을 쓰는 인구가 몇 %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래도 뭐 절반 이상 되지 않을까요? 절반 이상. 네, 딱 한 60% 정도 됩니다. 아 그래요? 60% 정도.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도 절반이 못 쓰시네요. 네, 나머지 40%가 아직도 인터넷을 못 쓰고 있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문외한이라는 겁니다. 이게 크죠. 인구 숫자로 봤을 때 약 30억 명이 못 쓰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사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특히나 미국은 돈을 벌고 있는 기업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 데이터를 쓰게 만들어서 활용하면서 돈을 버는 기업들이거든요. 가령 애플, 스마트폰 사람들이 데이터를 쓰는 거잖아요. 데이터가 없으면 스마트폰 무용지물입니다. 이걸로 돈 못 벌어요. PC, 태블릿 마찬가지, 맥북 마찬가지. 그리고 뭐 가령 앞으로 이제 자율주행차 온다고 봤을 때 데이터만 걸려야지 그 자율주행으로 돈을 벌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밖에 기타 여러 가지들, 뭐 플랫폼 기업들도 마찬가지. 카카오, 네이버, 구글 이런 거 유튜브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이 볼 수 있게 만들어야지 돈을 벌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30억 명이 아직 이거를 못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들은 지금 여기에 완전히 혈안이 되어 있죠. 아, 그 시장을 네. 차지하려고. 30억 명이라는 시장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들을 어떻게든 데이터를 쓰게 만들고 싶어서. 그렇구나. 네. 거기에서 어마무시한 이제 부의 기회가 오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미국 쪽에서 그렇게 로켓을 발사하는 거예요. 위성을 발사하는 겁니다. 전 세계에서 위성을 가장 많이 발사한 기업이 누구냐면 미국의 스페이스X, 그 일론 머스크가 만든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라는 기업입니다. 얘가 현재로서 한 3,500개 정도의 위성을 발사를 했어요. 근데 자, 제가 이제 2분기 중요한 일정이 있다 그랬죠. 이 스타링크가 상장할 가능성이 있어요. 올해 안에. 아, 그래요? 네. 상장을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안 그래도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를 거의 진짜 좋아하는 사람들이 도지코인을 사듯이 이 우주로 가는 데에 대한 니즈가 엄청 크거든요. 이 투자자들이. 화성 갈 거야! 라는 생각으로 도지코인 사잖아요. 근데 화성 갈 거야를 만들어주는 기업이 이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이기 때문에 이 기업이 상장하면 굉장히 많은 투심이 쏠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굉장히 사람들의 하여금 관심도를 끌 수가 있겠죠. 그러겠네요. 그러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기업이 우주항공 대빵이 상장을 하네. 이 기업으로 일단 첫 번째 관심을 가지다가 이게 오르면 사람들이 야 우주항공이 되는갑다 하면서 다른 기업들로 시선을 돌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의 또 우주항공 관련된 기업들까지도 같이 올라가게 되는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게 또 대형호재의 첫 번째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빅테크 기업들도 본격적으로 올해부터 이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 사업을 뛰어든다. 대표적으로 애플이. 그렇구나. 애플이 아이폰 신규 출시에 위성망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서비스를 이제 구축을 합니다. 이를 또 본 다수의 빅테크 업체들이 따라가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는 지상통신망을 쓰면서 활용하는 서비스가 주였다면 이제는 그 위성통신망을 활용하는 서비스들이 빅테크 업체들이 서비스를 내세우면서 활성화되기 시작한다. 이 이제 시장이 커지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우리나라 기준으로 올해 안에 그 우주항공청과 우주작전대대가 설립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윤 정부의 또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정책적으로 우주항공 산업을 굉장히 밀어주려고 하고 있어요. 이것들이 올해 또 가시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그 스타링크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 스타링크 그 스페이스X가 올해 안에 2세대 위성 발사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1세대 대비 더 고성능의 위성 발사. 그렇게 된다면 아무래도 네트워크 용량도 많아지고 이 속도도 빨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 데이터의 활성화가 더 빨라질 수도 있겠죠. 우리가 데이터를 쓸 때 가장 중요한 게 속도잖아요. 근데 속도가 기존 지상통신 데이터망과 비교를 했을 때 크게 훌리지 않았었는데 이게 2세대 위성통신망으로 인해서 더 빨라진다면 이 시장이 더 커질 수가 있는 원년이 올해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주항공을 보시는 거군요. 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우리가 바라봤을 때 우주항공이 다음,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거예요. 시장이 한번 단계 조정을 받고 다시 한번 올라갈 타이밍에 저는 그때 이제 우주항공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때에 맞물려서 일정이 굵직굵직한 게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딱딱딱딱 절묘하게 뭔가 퍼즐이 맞아 떨어진다면은 그때 좀 부각을 받을 수 있을 만한 대표적인 업종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근데 우주항공은 사실 단기적으로도 좋지만 분명 장기적으로 더 큰 시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 30억 명 그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함도 있지만 그 30억 명이 아닌 지금은 또 어느 분야로 많이 투입이 되고 있냐면 인구 밀집도가 낮은 지역. 그러니까 인구 밀집도가 높은 지역은 지상통신망이 사실 더 쓰이기 좋긴 해요. 근데 다만 인구 밀집도가 낮은 지역은 지상통신망 자체가 많이 깔리지가 않기 때문에 차라리 위성통신망이 한 큐에 다 해결할 수 있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위성통신망의 개념이 뭐냐면 위성을 쏘아 올려서 위성을 지구 한 바퀴를 돌게 만들어요. 이런 위성을 많이 만들어요. 그리고 지상에는 뭘 구축하냐면 게이트웨이라고 해서 본진을 구축을 해요. 그러니까 본진에서 위성에게 신호를 보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야 여기 웅달님이 여기에서 지금 데이터를 쓴다고 해. 저기에 위성통신망 쏘아줘 라고 하면서 이제 커맨드 역할을 하는 거죠. 커맨드 역할을 하는 게이트웨이가 있고 위성통신망이 그러면은 그 커맨드 인식을 해서 쏘아줍니다. 쏘아줄 때 웅달님은 그 데이터를 쓸 때 뭐가 필요하냐면 안테나가 필요해요. 이쪽으로 데이터 주세요 하는 안테나. 근데 이 세 가지가 가장 핵심 축입니다. 근데 게이트웨이는 그렇게까지 중요하진 않아요. 왜냐? 위성이 더 성능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게이트웨이는 그렇게 많이 필요 없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위성과 그리고 그 위성을 받아낼 수 있는 안테나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기업들 위주로 보시면 분명 중장기에 대한 큰 투자 기회가 나올 수 있겠다 싶어요. 종목까지 얘기 드려야 되나? 네, 여쭤보려고 했는데 네. 대장주. 그래서 위성 통신에 대해서는 사실 많이 쏘아올리는 기업이 크게 부각을 받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스타링크가 지금은 대장인데 그를 따라가고 있는 게 이제 영국의 원웹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근데 이 원웹이 또 무서운 게요. 원웹이 영국 기업인데 프랑스의 이제 또 위성 통신망 기업이랑 지금 합병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과 프랑스 기업이 합쳐지는 거예요. 여기 또 시사하는 바가 크죠. 그래서 확실히 유럽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이 우주항공 사업에 대해서 큰 모멘텀을 갖고 있구나라는 걸 좀 눈치채게끔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걔네들이 이제 이강구도로 치고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새롭게 또 올해부터 아마존이 이 시장에 뛰어듭니다. 그래서 엄청 많은 또 인공위성을 쏘아올린다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이들이 위성통신망을 구축할 때에는 첫 번째는 돈을 쏟아 붓는 거예요. 쏘아 올린다고 당장 돈을 버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쏘아 올리고 나서가 중요한 거예요. 쏘아 올리고 나서 그거를 누가 활용해서 돈을 버느냐. 사실 그렇잖아요. 데이터 지상통신망도 잔뜩 통신사들이 데이터만 구축해 놓으면 넷플릭스가 쓰고 구글이 쓰고 삼성이 쓰면서 애플이 쓰면서 이들이 결국 돈을 벌잖아요. 데이터를 구축하는 기업들은 그렇게 큰 돈을 벌지 못해요. 결국에는 그 구축된 망을 가지고 누가 돈을 버느냐예요. 인프라를 갖고.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그로 인해서 나중에 이제 커질 산업, 뭐 예를 들어 자율주행이라든지 로봇, 스마트 시티, 그다음에 UAM, 항공 이런 쪽을 버셔야 되고 특히 위성통신망이 구축이 되는 가장 큰 요인이 해상과 항공 쪽으로는 지상통신망 구축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UAM 이쪽이 더 크게 앞으로는 부각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럼 국내에서는 네. 뭐 한국항공우주나 뭐 현대자동차나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뭐 이런 거 보면 될까요? 그렇죠. 이제 장기적으로는 그런 애들이 부각을 받을 수 있겠는데 저는 그 중간 단계에는 또 하나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게 위성을 쏘아올리는데 1차적으로는 중요한 게 그 위성을 받을 안테나가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안테나를 또 만들어서 판매하는 업체가 있어요. 우리나라 또 독보적인 업체가 있는데 알려주세요. 인텔리안테크가 있습니다. 아. 근데 이 기업이요 지금 원웹이랑 그러니까 원웹의 1차 밴더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원웹이 위성통신망을 많이 쏘아올렸을 때 그 위성통신망을 받을 수 있는 안테나를 만드는 기업. 아, 그런 기업이 또 우리나라에 있어요. 네, 좀 되게 자랑스럽죠. 그래서 이 기업은 원웹이 많이 쏘아올리면 쏘아올릴수록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기업일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 안테나에 대한 종류도 굉장히 다변화하면서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경쟁사랑 격차를 계속 벌려나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굉장히 좋아 보인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야,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해 주신 게 2차 전지랑 뭐 로봇 AI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노력 대비해서 종목 기업들이 잘 보이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면서 박스권의 특징인 그 하단에 갔을 때 다음 주도주가 뭐가 될 것인가를 판단하셨고 네.
거기서 이렇게 공부가 돼서 이렇게 또 얘기를 해주신 거네요. 네네, 맞아요.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항상 전제가 깔려 있잖아요. 저는 이런 상황이 나왔을 때 예. 다음에서 그 기업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많은 분들이 이 과정을 다 생략을 하세요. 다 막 건너뛰기 하시면서 거의 종목만 자꾸 받으시거든요.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은 이런 과정을 아무것도 모른 채 당장 살려고 하세요. 그럼 거기서 한 차례 이제 실수 오류가 범해지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 그러면은 괜히 높은 자리에서 괜히 잡지 말아야 할 자리에서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거는 꼭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고,